네, 이번 주는 레슨의 논문과 그다음에 코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그 순서는 레슨의 논문 리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레슨의 코드를 그 레슨의 등장 배경입니다. 딥러닝 모델에서는 레이어의 수가 증가할수록 학습할 수 있는 특징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델의 깊이는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게 단순히 레이어를 그냥 쌓는다고 해서 성능이 좋아지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나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 이 질문에 대한 대표적인 발레라고 할 수 있어.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은 역전파를 수행을 할 때 각 레이어에서 계산된 기울기가 다음 레이어로 전달될수록 점점 작아져서 결국에 0에 가까워지는. 이렇게 되면은 초기 레이어의 가중치가 거의 업데이트되지 않으면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학습 속도가 매우 느려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모델이 최적의 성능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은 역전파 과정에서 길기가 반대로 너무 커져서 가중치가 지나치게 큰 값으로 업데이트되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학습이 불안정해지거나 모델이 수렴하지 못해서 학습이 실패하거나 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서 수렴이 됐다고 해도 성능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오버피팅이 발생한 과적합이 발생한 것으로 또한 또 모델의 레이어가 추가되면은 트레이닝 에러도 커지게 되는데 성능 악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모델이 최적화가 잘 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냥 단순히 레이어를 쌓을수록 항상 성능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딥 레지듀얼 러닝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 점을 해결하고자 했는데 이 딥 레지듀얼 러닝 프레임워크가 뭐냐 하면은 레지듀얼 매핑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레지듀얼 매핑이 뭐냐 하면은 원래 언더라인 매핑에 인풋인 x를 더한 것입니다. 먼저 언더라인 매핑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딥러닝 모델에서는 주어진 입력 x에 대해서 원하는 출력 y를 예측하기 위해서 특정한 함수 hx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때 hx가 바로 언더라인 매핑입니다. 그래서 레지듀얼 매핑은 이 언더라인 매핑인 hx를 직접 학습하려 하지 않고 레지듀얼인 fx를 학습하도록 구조를 변경한 것입니다. 왜 이 레지듀얼 매핑이 필요한가 하면은 깊은 신경망에서는 hx를 직접 학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나 네트워크가 너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레슨넷에서는 이 hx를 fx 더하기 x로 나눕니다. 그래서 fx는 모델이 학습하는 레지듀얼 매핑이고 x는 입력값을 그대로 더해주는 쇼트컷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이 쇼트 커넥션은 이제 더하는 그림처럼 더하는 과정을 쇼트컷 커넥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두 개의 레이어를 건너뛰기 때문에 스킵 커넥션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x는 아이덴티티 매핑을 거치고 이후 나온 결과를 fx에 더해줍니다. 이건 이제 계산을 늘리거나 파라미터 수를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x는 아이덴티티 매핑을 거친다고 했는데 아이덴티티 매핑이 뭐냐 하면은 입력 데이터를 아무런 변경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함수나 연산을 말하는 거예요. 논문에서는 이 레지듀얼 매핑을 이미지넷에 실험해서 딥 레지듀얼 네트워크는 옵티마이즈 하기 쉽고 그다음에 깊이가 증가하면서 정확도의 증가를 얻었다는 효과를 검증을 해서 옵티마이즈가 잘 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100개가 넘는 레이어에 대해서도 학습을 성공을 했고 1000개가 넘는 레이어에서도 성공적으로 학습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 152개의 레이어를 쌓은 모델이 모델 복잡도도 VGG보다 낮았고 정확도도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또 이미지넷 데이터셋에 대해서 3.57%의 탑5 에러를 달성하면서 ILSVRC에서 1등을 차지하기도
해서 이 레지듀얼 매핑은 아까 말씀드렸고 쇼트컷 커넥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아이디어가 이 레슨넷에서 사용된 아이디어로 그다음에 이제 딥 레지듀얼 러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면은 먼저 레지듀얼 러닝을 만약에 HX를 몇 개 레이어에 대한 언더라잉 매핑이라고 생각을 하고 X를 이제 입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넌 리니어한 레이어가 쌓여가면서 복잡한 함수를 어프로시메이트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hx-x와 같은 레지듀얼 펑션을 어프로시메이트 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레지듀얼 펑션 fx를 hx-x라고 한다면 원래 hx 함수의 경우는 fx 더하기 x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지듀얼 펑션의 입력을 더한 것을 어프로시메이트 하는 과정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따라서 입력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추가된 커넥션을 타고 아이덴티티 매핑이 적용된 결과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이덴티티 매핑 바이 숏컷인데 먼저 레지듀얼 블럭은 보시는 것 같이 y는 fx 더하기 x 할 수 있는데 x와 y는 각각 입출력이고 함수 f는 레지듀얼 매핑 펑션입니다. f 더하기 x의 경우에는 이제 엘리먼트 와이즈 에디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각각의 엘리먼트끼리 더한다는 뜻이고요. 합친 후에 넌 리니어 펑션을 거칩니다. 이와 같은 숏컷 커넥션은 파라미터 수와 계산 복잡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아이덴티티 매핑에 리니어 프로젝션을 추가할 수 있는데 x의 이제 차원과 f를 거친 결과의 그 차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WS라는 리니어 프로젝션에 사용되는 매트릭스를 추가를 해서 y는 fx 더하기 WSX 이렇게 또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f는 여러 개의 레이어가 될 수 있는데 만약 한 개의 레이어일 경우에는 이점을 얻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한 개의 레이어가 되는 경우에 레이어에 대한 식을 y는 w1x 더하기 x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y는 w1 더하기 1의 x와 같은 식이며 그저 웨이 값에 1을 더한 리니어 레이어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제 모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먼저 플레인 네트워크와 이제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비교를 할 건데 플레인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레인 네트워크는 VGG에서 영감을 받은 34개의 레이어를 가진 모델인데 이 모델의 경우 대부분의 3x3의 필터로 이루어져 있고 피처 맵의 아웃풋 사이즈가 동일하고 필터의 디멘션이 2배가 될 때 피처 맵 사이즈가 이제 절반이 됩니다. 이제 레이어당 복잡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이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라이드는 2를 가진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다운 샘플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VGG보다 이제 복잡도도 낮고 파라미터도 적은 모델이라고 보이시는 자료 화면에 가운데 있는 게 이제 플레인 네트워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설명을 드릴게요. 사진에 있는 자료 화면에 있는 가장 오른쪽 모델입니다. 플레인 네트워크에 기반을 했고 보시는 것 같이 중간에 숏컷 커넥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같은 디멘션이면 더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컨볼루션 결과가 디멘션이 2배 증가되었을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디멘션을 관리를 하는데 아이덴티티 매핑을 그대로 진행하고 나머지 디멘션을 0으로 채우는 방법 하나와 그다음에 프로젝션 쇼컷을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총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모두 피처 맵의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스트라이드는 2로 진행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 결과에 앞서서 이미지 넷의 이 모델을 사용을 할 때 이미지의 크기를 256 by 480으로 리사이즈하고 랜덤 크롭을 통해서 224 by 224의 이미지를 생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전탈 플립을 이용하여 좌우 반전을 줘서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진행하였고 컨볼루션과 활성화 함수 사이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추가하고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직접 손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로는 SGD를 사용하였고 미니 배치는 총 256의 사이즈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학습률은 0.1부터 시작해서 에러가 수렴할 때마다 15로 나눠주었고 가중치 감소는 0.0001을 사용을 했고 모멘텀은 0.9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먼저 1000개의 클래스로 이루어진 이미지넷 데이터셋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보이시는 화면은 각 모델 사용한 각 모델의 구조를 나뉩니다. 먼저 플레인 네트워크를 사용한 실험 결과인데요. 18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진 모델과 34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진 모델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34개의 레이어를 가진 플레인 모델은 18개의 레이어를 가진 플레인 네트워크보다 높은 밸리데이션 에러를 보였는데 옆에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성능 악화 문제를 이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34개 레이어를 가진 모델이 전체 학습 과정에서 트레이닝 에러가 높은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베니싱 그레디언트로 인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이 어렵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유를 추측을 해보자면 논문에서는 이제 더 깊은 플레인 네트워크가 아주 작은 이제 컨버전스 레이트를 가져서 트레이닝 에러가 줄어드는 것이 약했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레지듀얼 네트워크의 결과인데 역시 플레인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18개와 34개의 레이어를 비교를 했고 첫 번째 옵션으로는 아이덴티티 매핑을 할 때 디멘션을 늘리기 위해서 제로 패딩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34개의 레이어를 가진 모델이 18개의 레이어를 가진 모델보다 에러가 작았는데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델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생기는 성능 악화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표를 보면 또 알 수 있듯이 레스넷이 플레인 네트워크보다 3.5% 낮은 에러를 보였습니다. 이는 이제 레지듀얼 러닝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레스넷이 플레인 네트워크보다 초반 단계에서 빠르게 컨버전스 되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디멘션 증가를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먼저 첫 번째 방법 A는 제로 패딩을 통해서 디멘션을 증가하는 방법, 그 다음에 B는 프로젝션을 통해서 디멘션을 증가, 그 다음에 C는 모든 쇼컷의 프로젝션을 사용해서 사용한 결과인데요. 옆에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세 가지의 경우가 플레인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때보다 성능이 좋았고 B의 경우 A를 사용했을 때보다 살짝 성능이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유로는 이제 A는 레지듀얼 러닝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쇼컷의 프로젝션을 사용한 C의 경우 B보다 성능이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C가 이제 B보다 좋은 이유는 엑스트라 파라미터가 프로젝션 쇼컷에 생겼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성능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속도와 모델 복잡도가 큰 C를 굳이 사용하지 않았고 C의 경우에 모델 복잡도와 사용되는 메모리가 더 크다는 그런 단점을 또 볼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퍼 보틀넥이라는 그런 구조인데요. 모델을 더 깊게 만들려고 할 때 학습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버틀넥 구조를 구현을 했는데 각 레지듀얼 펑션마다 두 개의 레이어 대신에 세 개의 레이어를 사용하였고 이는 각각 원 바이 원, 3 바이 3, 원 바이 원 컨볼루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 바이 원 레이어는 이제 디멘션을 줄였다가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유는 이제 3 바이 3 레이어의 인풋과 아웃풋 디멘션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사진이 바틀넥 구조의 예시입니다. 레이어가 기존의 구조에 비해 하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복잡도는 둘이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아이덴티티 쇼컷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이 아이덴티티 바틀넥에서의 아이덴티티 쇼컷이 프로젝션으로 바뀌게 되면은 타임 컴플렉시티와 모델의 크기는 2배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이덴티티 쇼컷은 바틀넥 구조에서 효율적인 구조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그다음에 이제 50개의 레이어를 가진 레스넷인데 원래 34 레이어의 모델에서 바틀넥 블록 구조로 바꾸었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션을 통해서 디멘션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다음에 101개와 152개 레이어를 가진 레슨넷인데 똑같이 3개로 이루어진 바틀넥 레이어 블록을 사용을 했고 이거를 더 사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개 레이어 모델에 비해. 그다음에 이제 더 많은 레이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뎁스가 크게 증가했지만 VGG 16이나 19보다 더 적은 복잡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모델들은 34개 레이어 모델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이 과정에서 이제 모델이 깊어지면서 생기는 성능 악화 문제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문제는 딱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레슨의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먼저 이거는 레슨넷의 어떤 구조들을 정리해 놓은 레슨넷.py 코드입니다. 먼저 이제 버틀넥 블록입니다. 레슨넷에서 이 버틀넥 블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 블록을 정의를 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로 설정을 했습니다. 순서대로 1x1, 3x3, 1x1 순서대로 컨볼루션을 유지를 했고 첫 번째 1x1 컨볼루션은 입력 채널을 줄여서 계산량을 감소시키고 두 번째 3x3 컨볼루션은 중간 레이어로 정보를 처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1x1 컨볼루션은 출력 채널을 확장을 해서 성능을 높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각 컨볼루션이 끝난 뒤에 계속 진행을 해줬고 그다음에 렐루를 활성화 함수로 또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i 언더바 다운 샘플을 통해서 다운 샘플링을 또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입력을 그대로 출력에 더하는 레지듀얼 커넥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버틀넥의 포워드 함수인데 입력 텐서를 이제 x 클론으로 입력을 복사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입력을 이제 3개의 컨볼루션과 활성화 함수로 변환을 했습니다. 어떤 진행 방식은 앞서 설명해드린 것과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제 똑같이 i 다운 샘플을 통해서 다운 샘플링을 실행을 합니다. 다음에 변환된 텐서에 원래 입력을 더한 후 렐루를 적용을 해서 레지듀얼 커넥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블럭 클래스인데 어, 바틀넥 구조가 아닌 기본의 그 두 개의 레이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3x3 컨볼루션 연산을 사용을 했고요. 아까 바틀넥 구조와 똑같이 각 컨볼루션 뒤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렐루 활성화 함수를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레지듀얼 커넥션은 똑같이 적용을 했고요. 다음으로 블럭 포워드 함수인데 역시 앞선 그 버틀넥의 포워드 함수와 똑같이 클론으로 입력을 복사를 하고 나머지 구조는 이제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다운샘플링과 레지듀얼 커넥션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레슨넷 클래스입니다. 레슨넷 모델의 전체 구조를 정의를 했고 초기 컨볼루션, 그다음에 4개 레이어, 풀링, 그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 이제 컨볼루션에서는 7x7 필터로 입력 특징을 추출을 했고 엑스플링을 통해서 이제 공간 크기를 줄여서 연산량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지듀얼 블럭은 각 계층을 언더바 메이크 언더바 레이어로 생성을 했고 이 레지듀얼 블럭들을 조합을 해서 점점 더 높은 수준의 특징을 학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레슨의 포워드 함수인데 전체적인 구조는 이제 아까와 비슷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어댑티브 에버리지 풀링을 해서 공간 차원을 줄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 클래스별 확률을 변환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다음으로 메이크 레이어 함수인데 이 레지듀얼 블록들을 묶어서 하나의 계층을 생성을 하는 함수입니다. 각
레이어에서 다운샘플링 여부를 결정을 하고, 다운샘플링은 이제 어떻게 하냐, 어떻게 처리를 하냐 하면, 스트라이드가 1이 아니거나 입력 채널과 출력 채널이 같지 않으면 원바이원 컨볼루션으로 입력 크기를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첫 블록에서 다운샘플링 처리를 하고 나머지 블록은 그대로 이제 추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모든 블록을 nn.sequential로 결합을 해서 레이어를 생성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레슨넷 아까 말씀드렸던 50, 101, 152 모델인데, 가장 위에 있는 게 이제 레슨넷 50 모델을 생성하는 함수입니다. 버틀넥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 계층에 이제 레이어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50을 예로 들었을 때 3, 4, 6, 3이 이제 각 레이어에서 사용될 블록 수고, 그다음에 넘 클래스는 분류할 클래스 수, 채널수는 입력 데이터의 채널 수의 파라미터입니다. 151과 152 모델 역시 같은 방식이고, 바뀐 점이 있다면 이제 세 번째 레이어의 블록 수를 증가시켜서 더 많은 피처를 이제 학습시키도록 했습니다. 총 레이어 개수를 했을 때 50, 50 레이어의 모델의 경우 이제 첫 번째 입력 컨볼루션 한 개와 각 스테이지의 블록이 총 3개의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정해둔 각 레이어의 블록 수를 모두 더한 거에 3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까지 포함을 해서 총 50개의 레이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01과 152의 동일한 연산을 수행해도 총 레이어 개수가 맞는 걸 볼 수 있고요. 101은 오타가 났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방금 보여드린 레슨넷 .py 코드를 사용을 해서 레슨넷 50의 모델을 학습시키는 사이파 10 언더바 레슨넷 50.ipymb 파일입니다. 코드입니다. 그래서 사이파 10 모델을 이제 학습할 이미지로 사용을 했고, 사용한 라이브러리로는 이제 토치와 그다음에 토치 비전 등을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 전처리 및 로딩을 하는 코드인데, 먼저 트랜스포머 언더바 트레인은 이제 데이터를 전처리, 이제 데이터 훈련 데이터에 랜덤 데이터 증강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랜덤 호라이전탈 플립으로 이미지를 랜덤으로 좌우 반전을 하고, 랜덤 크롭을 통해서 랜덤으로 이미지를 잘라내고 4픽셀의 패딩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텐서 형태로 변환을 하고 이제 각 채널을 정규화를 해주었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에는 이제 텐서 형태로 바꾼 뒤에 정규화만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이파 10의 데이터를 로드를 해줬고, 배치 사이즈는 총 128로 해서 128개씩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셔플을 true로 설정을 해줘서 학습 데이터를 무작위로 섞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레슨의 모델과 루스 함수 설정인데, 클래스 이름을 총 10개의 클래스 이름을 선언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레슨의 50 함수에 이제 10을 해서 사이파 10 데이터셋에 10개 클래스를 분류하도록 했고, 손실 함수로는 크로스 엔트로피 루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옵티마이저는 SGD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했는데, 학습률은 0.1, 그 다음에 모멘텀은 0.9, 그 다음에 가중치 감소 웨이트 디케이는 0.0001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reduce error on plateau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로스가 개선되지 않으면 학습률을 감소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습 과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치 사이즈는 128이고 에포크는 총 200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스점 백워드 함수로 역전파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했고, 옵티마이저 점 스텝 함수로 가중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이 손실이 줄어들지 않으면 학습률을 감소하게끔 했고요. 이건 이제 학습 때는 과정을 이제 출력을 200 에포크 동안 총 출력을 한 화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레슨의 테스트를 평가를 하는 코드입니다. 학습된 모델로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확히 예측한 비율로 정확도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정확도를 예측을 했을 때 만 개의 테스트 이미지에 대해서 81.33%의 정확도가 계산이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